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어떤 역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의 바이오나 조선업 같은 산업에 이건 수십 년 만에 올까 말게 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아, 네, 그렇죠. 다른 한쪽에선 또 이 AI 반도체 열풍이 거품 붕괴의 전조를 보이는 등 세계 경제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한 손에는 로또를 다른 한 손에는 폭탄을 들고 있는 뭐랄까 그런 형국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이 개별적인 뉴스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행운인지 아니면 어쩌면 거대한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기회, 지정학적 파도가 만들어낸 K산업의 부상부터 시작해보죠. 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낙수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가 심상치 않네요? 네, 이건 단순한 반사이익,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이 생물보안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생물보안법이요? 네, 이걸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미국 바이오 기업의 무려 79%가 연구나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79%요? 와, 거의 모든 기업이 얽혀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공급망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 막대한 물량을 누군가는 대체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그 대체자로 바로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떠오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그냥 이제부터 중국 말고 한국이랑 거래합시다 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도전 과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을 저희가 CDMO, 즉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CDMO. 새로운 고객사가 새로운 약의 생산을 맡기려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 이전,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수백 개의 고객사가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이걸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운영 능력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이 역사적인 기회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아주 높은 난이도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야, 기회의 크기만큼 위험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진 셈이군요. 바로 그렇죠. 단순히 생산시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 소식도 눈에 띕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 이게 6시간 걸리던 주사를 5분으로 줄였다는 소식은 정말 놀랍네요. 네, 이것이야말로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5분이요? 글로벌 제약사 J&J와 함께 기존 정맥주사 방식의 약을 피하주사 방식으로 바꾼 건데요. 환자 입장에선 병원에서 반나절을 보내야 했던 일이 네, 그렇죠. 동네 병원에서 5분 만에 끝나는 혁신이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한 걸 넘어서 경쟁 약물들을 시장에서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로열티는 유한양행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거고요. 식품기업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회사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요? 네, 기존의 저수익 사업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레드바이오 시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전환이죠. 한 나라의 규제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되는 패턴이 이게 비단 바이오 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업과 방위 산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며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고요? 네, 마스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무슨 암호명 같은데요. 아마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같은 그런 정치적 구호의 약자일 겁니다. 아,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죠. 현재 미 해군은 함선은 많은데 이걸 수리하고 유지 보수할 조선소가 부족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해결하려고 자국 조선업을 키우려는데 당장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니까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국에 손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고 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건조, 유지 보수까지 함께하는 거대한 협력 벨트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건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요? 네, 하나 시스템이 보잉의 최신의 전투기 F-15EX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도 그냥 부품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방위산업의 심장부인 미국 본토 시장, 그것도 최신의 전투기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건 K방산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글로벌 항공전자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기회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 말고 지금 산업계의 가장 큰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 역시 AI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 AI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거의 축포를 쏜 수준이던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2020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이요?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2026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모든 불안감을 한 방에 잠재웠죠. 와, 2026년까지요? 네. 이건 곧 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역대급 실적을 보장하는 청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HBM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더 좋은 메모리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그렇게 AI 시대에 필수적인 건지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가 4차선 도로라면 HBM은 수직으로 쌓아 올린 16차선, 32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수직으로 쌓은 고속도로요? 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길이 좁아서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네. HBM은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아주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AI 칩이 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인 거죠. 아하, 데이터의 고속도로군요.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하하, 네. 이 HBM 시장을 두고 삼성과 SK의 경쟁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치열하죠. SK하이닉스는 서버용 CPU 시장의 강자인 인텔과 손을 잡고 삼성전자는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에 맞는 HBM을 내놓으면서 맞붙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HBM을 넘어서 서버에 들어가는 D램 전체로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전쟁이군요, 정말.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아끼면서도 연산 능력은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K반도체가 가장 잘 해결해주고 있으니 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깃테크들이 줄을 서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연말 IPO 시장에 ABC, 즉 AI, 바이오, 반도체 분야에만 65조 원의 뭉칫돈이 몰린 것도 이런 폭발적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65조 원이요. 그런데 말이죠. 자료들에 더 깊이 들여다보니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짚어야 합니다. 불안한 호황, 심지어 가격의 복수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파티가 너무 뜨거워서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이 AI 열풍의 이면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비용은 결국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데리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이미 신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메모리 사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결국 너무 비싸진 가격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어서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수요 위축이라 AI 시장 자체도 뭔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라클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좌초될 위기라는 뉴스가 있는 반면 마이크론은 확실한 실적으로 증명했고요. 그렇죠.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투자금이 몰리던 막연한 기대감의 시대는 끝나고 냉혹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증설한 공장 물량이 2027년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 과잉.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은 넘쳐난다. 불과 2023년에 겪었던 끔찍한 반도체 겨울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요와 공급 논쟁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중국이요. 네, 어쩌면 오늘 다루는 이야기 중 가장 거대한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소식이었죠? 모두가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최첨단 반도체의 핵심 장비. EUV 노광기. 네, 바로 그 EUV 노광기 시제품 개발에 중국이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술 자립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신호탄이거든요. 물론 아직 시제품 단계고. 네, 양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10년 걸릴 거라던 일이 눈앞에 닥친 거군요. 정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예측 불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 충격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큰 변수로 꼽히고요. 네, 일본은행이 수십 년간 이어온 제로금리 정책을 끝내고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요? 이렇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있던 막대한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대이동이군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 지금 고환율 때문에 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148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28년 만에 외환 규제를 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더 쉽게 빌려와 국내로 들여오게 만들어서 달러 부족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설 만큼 상황이 불안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죠. 이런 불안 심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30%나 폭락하면서 1,500조 원이 사라졌다는 뉴스는 네, 코인빨 대공황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죠. 바로 이런 격변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표적이죠. 네, 자동차를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보고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SDV. 연구개발과 생산 조직을 총체로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차 몇 개 내놓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럼요. 회사의 DNA 자체를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발빠른 움직임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이른바 포드 쇼크로 K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곧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업 방향을 틀었더군요. 그게 바로 피봇, 즉 전략적 방향 전환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피봇이요. 전기차라는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이면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더 큰 기회를 포착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튼 거죠. LG노텍설에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에서 곧 의무화될 차량용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시장을 선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이런 기업 내부의 변화와 더불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사회이사 특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꿰어보니 거대한 두 개의 힘, 즉 지정학과 기술이 서로 얽히고 충돌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대격변의 시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K산업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지만 AI 열풍은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수요 위축이라는 역설적인 위험을 품고 있고요. 결국 승패는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민첩한 대응이요? 네, 전기차 위기를 AI 데이터 센터용 SS라는 기회로 바꾼 배터리 업계의 사례처럼 말이죠. 눈앞의 위협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기업,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연결해드린 이 점들이 여러분께서 미래의 거대한 흐름을 읽으시는데 작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중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 개발에 성공하며 모두가 10년은 걸릴 것이라던 예상을 단숨에 뒤엎는 것을 봤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만약 이런 기술적 급습이 반도체 분야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뉴 노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뉴노멀이요? 네,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가졌다고 믿었던 AI, 바이오,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10년의 격차가 단 2년 만에 따라잡히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 시대에 한 기업 혹은 한 국가는 어떻게 진정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